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신년을 맞아 육군 28보병사단이 적 도발을 가정한 K9 자주포 대응 사격 훈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격 준비 구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사 구령과 함께 포구가 불과 연기를 뿜습니다. K9 18문의 포신이 모두 한 방향을 겨누고 일렬로 늘어선 가운데 포구가 굉음을 울리기 무섭게 산등성이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편 K9 6문이 줄지어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방열을 마치고 동시에 포격을 가했고 이후 다시 흙먼지를 날리며 훈련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K9만의 특별한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과 러시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이 탑재된 한국 무기의 기술력에 놀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외신들은 한국군의 위력에 연일 보도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28사단 광명대대는 지난 25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탄종창약, 사격 통제 절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가운데 적 도발 대응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18문의 K9 자주포는 보통의 자주포 훈련에서의 방열 태세와 다르게 포신을 고각으로 세우지 않고 1.6km 앞에 표적을 직접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전차처럼 근거리 전투를 상정하고 설계되지 않습니다. 시야 밖의 표적을 노리고 지형을 넘어 곡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용 교리이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가까운 표적을 직접 조준해서 직사로 쏘아 맞추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자주포의 일반적인 운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주포는 전차에 비하면 훨씬 취약한 장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를 해야 하는 근접 전투 상황은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법이죠. 전차와 마주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K9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 전장에서 평시에도 직사운용을 상정한 듯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포구 초속 측정 장치를 달아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여 포탄 사격의 오차 3할 이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직사 대응 사격 시의 차탄은 물론 초탄의 명중률까지 크게 상향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는 4달 전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차적으로 K9 PL급 자주포 200문 정도가 수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무산되었던 아랍에미리트 역시 포함입니다. K9 자주포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엔진 변속기까지 국산화됨으로써 중동으로 수출 전선을 확대해가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폴란드, 이집트,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밀려드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기한보다 앞서 납품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자주포를 생산하는 창원 3공장의 한 개 라인에서 1년에 80대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올해 추가 한 개 라인을 더 증설하여 벌써 2배 이상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생산 라인을 추가해서 3배 정도인 연간 240문까지 생산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이를 보고 미국 군사매체에서도 한국의 K9A2급 자주포와 탄약 공동 생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을 보고 또다시 인도가 러브콜을 보내왔는데요. 인도 내각안보위원회 CCS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바지라 추가 도입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추가 도입 논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 최근 K9 자주포 바지라 100문에 관련된 예산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 무기로 무게가 50톤에 달하며 50km 이상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군은 운용 중인 K9 바지라의 성능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기존 조달 과정으로 재주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추가 주문은 L&T의 적시 납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효과적인 기술 이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K9 바지라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L&T 생산시설에서 제조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T의 공동 개발로 인도 육군의 감독 하에 1년의 테스트를 거쳐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생산됩니다. 인도는 당초 타르사막 지역의 작전을 위해 K9을 구매했지만
라다크 지역에서의 중국의 분석을 통해 증가됨에 따라 고고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9의 배치를 서둘렀습니다. 나아가 그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로 마모스통 캉리나 사세르 캉리 등 해발 7,000m급 고봉들이 즐비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레 역시 해발 3,524m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인데요. 대표적인 고산지대인데다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 기온 차도 극심한데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8.2도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낮으며 드라트 지역은 인도 역대 최저 기온이 영하 5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K9을 라다크에 배치하기 전 다양한 지형 기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K9은 극한의 기후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언덕, 숲, 호수가 즐비한 라다크 지역에서 100% 운용 가능하다는 적합성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인도군은 수많은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성과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결국 추가 방문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인도의 결정에 놀랍게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의 가란 계곡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4년 동안 급진적으로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사실 24년 11월 인도와 중국 군대가 동부 라다크 지역의 실제 통제선 LAC 인근 갈등 지점에서 철수하기로 한 합의가 발표되었고 4년 넘게 이어진 대치 상황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인디아 타임스는 이번 합의가 양국 간 냉각된 분위기를 해소할 중요한 신호라 평가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실제 통제선 LAC를 따라 악사이 친지역 250마일 전선에 약 2만 명의 군인을 배치했으며 새로운 도로, 벙커, 헬기 착륙장을 통해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며 대상 평원에 대한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이 인근의 중국 주력 자주포인 SH-15 배치를 크게 늘렸는데요. 중국의 동맹국이자 이제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산 SH-15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들을 배치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K9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의 행보에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던 사막과 고산 자갈 및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6x6의 세미 트럭인 CTL 181 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형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에 압력이 분산되는데요. 이로써 특히 불균일하고 험난한 지역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차륜형과 달리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형 궤도형 자주포에는 동적 궤도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표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최악의 성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륜형 차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의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장 전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형 자주포 SH-15를 해발 5,000m가 넘는 고산지대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PLG-05의 경우 스페이드의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6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한국의 국방안보 포럼의 한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욱 적합해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가 실제로 가진 성능이 훨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형을 배치한 이유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형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산 방산 무기들은 전 세계에서도 잔고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중 궤도형 장비들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제조용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 가뜩이나 차륜형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궤도형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지역의 경우 대두형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 부대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은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끝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산업문건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방산무기 제조에서도 공정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공정 중 70%를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구조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불량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출고된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 실외 성능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20가지 확인 절차를 모든 제품에 대해 시행합니다. 또한 K9의 경우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보수 이점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리병의 작업 공간을 현수장치의 차체 조절로 만들어줄 수 있어 궤도 관련 수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단독으로 유럽 전체와 맞먹는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제7기동 군단처럼 단독으로 유럽 전체의 포병 전력과 맞먹는 화력을 가진 부대가 두 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포병여단과 제5포병여단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배치되어 있는 제1포병여단은 K9 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세계에서 가장 큰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의 편제를 살펴보면 말만 포병여단이지 사실상 포병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에는 K9 자주포와 천무, M270 다연장 로켓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전력이 모두 모여 있는데, 산하에 3개 포병단이 배속되어 있고 여단 직할 포병대대가 별도로 존재하며 모든 자주포 대대가 KO5가 아닌 K9 전력화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모두 합쳐 대략 300문가량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물량이냐면, 우선 옆나라 일본의 경우 육상자위대가 가진 최신 자주포와 구형 자주포 박격포까지 모조리 끌어모아도 1포병여단이 보유한 수량에도 못 미칩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군사강국들, 영국, 프랑스의 독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주포 물량을 전부 합쳐야 300문이 간신히 넘을 정도이죠. 이뿐만 아니라 1포병여단에는 K9과 천무에서 사격하기 위한 최신형 탄종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개성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 제2군단을 괴멸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모에 맞는 훈련을 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병 사격장도 가지고 있으며 서부전선의 방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강한 화력을 가진 제1포병여단을 상대로 화력에서 1, 2위를 다투는 제5포병여단이 있습니다. 제5포병여단은 북한군이 서울로 침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철원 포천 길목을 방어하는 제5군단의 화력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대 중 하나로 조국 통일의 선봉에 서라는 뜻에서 신진부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5병여단 역시 사단에 필적하는 대규모 부대로 예하 10개의 포병대대와 10개의 예비포병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방어 임무를 맡은 만큼 K9, 천무 및 M270 등 국군 최강급 화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거대한 규모의 포병부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존재하고 있으니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도 가는데요. 외신들도 이 보고서를 퍼나르며 한국이 화포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접한 루마니아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군사력 순위는 미국이 항상 1위일 것이라는 기대를 배신하고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한국의 성취에 감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인 K9 자주포를 이제 루마니아가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었지만 막힘없이 추진되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계약한 K9 자주포 도입은 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 동안 묵디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으로 추동력을 받아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이번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한 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 훈련, 스포츠 문화, 정보 경험 교류,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틀버르 장관 역시 루마니아가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포병전력 순위에서 미국은 충격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인 결과였죠.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수송이 어려운 포병보다 공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1세기에도 전장에서 이는 결국 포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미군 역시 60년 넘게 운용하고 있는 팔라딘을 대체할 자주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역시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차세대 자주포 XM2001 크루세이더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XM2001 자주포는 미국에서 만드는 만큼 각종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분당 최대 12발을 사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정책의 변화와 시제품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결국 올해 초 개발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포를 쏠 때마다 포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마모되어 도저히 전략화를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하죠. 크루세이더 이외에도 미 육군 현대화 계획인 FCS의 일환으로 NLOSC라는 경량급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추진하고 있었으나 FCS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 문제로 취소되며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데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만 상황이죠. 다시 자주포를 개발하기엔 시간과 예산이 걱정이죠. 그런데 자주포를 두고 고민하던 미 육군에서 미 해군처럼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선택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산대담에서 미군의 장비 조달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고위 인사가 신흥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손을 잡고 포병 시스템에서 무인 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범위의 무기 공동 생산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자 힘으로 모든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군사공동생산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호주에서 하이마스의 유도 로켓을 생산하는 합의를 맺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 동맹이자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외주를 맡기기도 했는데요. 미 육군 획득 책임자 더그 부시 차관보는 지역 갈등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육군을 위한 헬리콥터, 지상전투 차량, 포병 시스템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한국 내에서 공동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의 K9 자주포가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입찰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부시 차관보는 155mm 52 구경장 자주포인 K9은 매우 발전된 시스템으로 자동장전 기능까지 있어 어떤 면에선 우리 포병 시스템보다 발전되어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K9 자주포의 발전형인 K9A2나 K9A3의 미국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K9의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최대 방산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먼저 한화에게 손을 내밀어 K9의 수출을 위한 팀 썬더에 합류했던 것인데요. 로키드 마틴에서도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린 K9A2가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었던 것이죠. 비록 독일과 영국의 정치적 합의로 인해 테스트도 못해보고 탈락했지만 미국 방산업계 한국 자주포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이번 미국 자주포 사업에 있어서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거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한편 육군이 폴란드, 호주, 베트남 등 7개국을 대상으로 K2 전차, K9 자주포에 대한 족집게 과외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장병들을 초청해 해당 장비의 전술적 운용 방법을 가르쳐주며 우수한 K방산과 육군 교육 훈련 체계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입니다. 이번 후반기 과정은 전반기에 개설된 K9 자주포 교육을 교육생 수준에 따라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전반기에는 없었던 K2 전차 기본 과정,
K9 자주포 정비과정, K2 전차 정비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K방산 구매국들이 장비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참가국도 기존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3개국에서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이 합류해 7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후반기 과정은 지난 19일 입교식으로 시작된 후반기 과정에서는 VR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와 전문 교관 및 조교가 투입돼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조종 사격 정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군 초급 간부들을 외국군 장병들의 멘토로 동참시켜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또 통역부스와 이슬람교도를 위한 기도실과 식사인 할랄식도 갖춰졌습니다. 한국으로 단기 유학 온 외국군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K9 자주포 심화 과정에 참여한 폴란드군 소속 카밀 오니슈축 소위는 다양한 국가의 장병들과 함께 포병 운용에 대해 논의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그는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한국군의 K9 자주포 운용 노하우가 폴란드군의 K9 자주포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민족 분단의 아픔을 딛고 다시는 조국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 앞만 보고 전진해온 대한민국이 어느새 세계의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광산 연구원들의 피와 땀, 희생을 잊지 않고 기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롭게 정립된 포병 전술이 있습니다. 바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관측 타격. 과거 포병은 미사일에 비해 부족한 명중률을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타격하는 식으로 보완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대의 자주포로 여러 발을 동시에 차단시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TOP 사격 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목표를 확인하며 좌표를 수정할 수 있게 된 지금, 이동하는 전차나 장갑차를 포격으로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밀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발당 수억 원에 달하던 대전차 미사일로 하던 일에 한 발당 수백만 원 정도의 포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기갑 장비를 가장 많이 격파하고 있는 무기가 곡사포의 정도입니다. 이는 향후 전 세계 군대의 자주포 운용 표준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새로운 교과서에 실릴 이 전술을 정립한 자주포가 다름 아닌 K9입니다. 사실 포병과 드론을 조합하려는 과거 미군에 의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었습니다. 주로 프레데터나 리퍼와 같은 무인기를 사용하여 적의 거점을 탐지하고 획득한 좌표를 지상포병과 공유해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러한 전술은 중동의 사막지역이나 민간인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의 숨은 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술이 대규모 전면전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은 다름 아닌 튀르키예였습니다. 2020년 튀르키예군은 내전이 한창이던 시리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던 시리아 정부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튀르키예군은 러시아제 전폭기를 동원한 정부군의 폭격에 30여 명이나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폭격이 끝나자 100여 대에 달하는 전차와 장갑차, 포병 장비 등 기계화 부대를 앞세운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리브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에 비해 튀르키예 해군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해군은 이러한 상황을 뒤집을 조커가 2장이나 있었는데요. 바로 무인기와 K9의 파생형 자주포 T-155 프르트나였습니다. 특히 해군은 바이락타르와 앙카-S 무인기를 동원해 시리아군의 기계화 부대를 공격하여 혼란을 유도한 후 무인기 정찰로 확보한 좌표를 토대로 T-155 자주포를 이용한 정밀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미사일급 정밀도로 내리꽂히는 155mm 포탄 폭격에 시리아군이 자랑하던 기계화 부대는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고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튀르키예 해군의 정밀 타격으로 인해 시리아군은 T-55, T-62, T-72 주력전차 수십 대를 포함해 BMP-1 보병전투차, 판치르 및 쉴카 방공 시스템 등 주요 전력이 대부분 파괴되는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전술이 대규모 전면전 상황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해당 전투는 드론 곡사포 연계 정밀 타격 전술의 선구적인 사례로 연구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갈고 닦아지며 독자적인 전술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K9 시스템이 이러한 정밀 타격 전술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T-155 프르트나는
K9 자주포의 설계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자주포입니다. 90년대 튀르키예는 기존의 155mm 자주포를 운영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려 시도했었습니다. 프로토타입 개발까지는 성공했었지만 기술의 한계를 느끼고 협력국을 구한 결과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K9 자주포의 기술과 설계를 이전받아 T155 프르트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받은 기술을 참고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프르트나를 튀르키예의 국산 자주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프르트나는 포탑 설계와 일부 전자장비를 제외한 주포와 차체 등 핵심 부품을 K9의 설계를 기반으로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9의 파생형 자주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포탑과 내부 구조에서 초기 설계를 고집한 탓에 K9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내부 장비의 기술 수준과 요구, 작전 성능의 차이로 인해 전반적인 성능도 떨어지는 하위 호환 자주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튀르키예가 프르트나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던 시도는 번번이 K9과의 경쟁에 밀리며 실패였습니다. 동일한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품질 면에서는 더 우수하고 가성비도 더 뛰어난 K9 대신 정치적 부담까지 지고 있는 튀르키예에선 자주포를 구매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매번 입찰에 나설 때마다 짝퉁 K9이라는 소리만 듣게 되자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프르트나가 한국과 관계없는 순수 자국 기술로 제작된 자국산 자주포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제공받을 뿐이지 자금은 모두 튀르키예에서 냈으며 자주포도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엄연한 자국산 자주포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한 가지 흠이 있으니 아직까지도 튀르키예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자주포 한 대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포 생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공정 중 하나가 바로 자주포 포신 내부를 도금하는 것입니다. 사격을 실시할 때마다 장약의 폭발의 포탄을 밀어내며 막대한 열과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포신 내부 광선을 마모시켜 포신의 수명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포신에 금이 가거나 사격 중에 포신이 두 동강 나 버릴 수도 있죠. 이를 방지하고 포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공정이 바로 내부를 크롬으로 도금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내마모성과 탁월한 내열성 부식 저항성을 가진 크롬을 내부에 도금함으로써 포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크롬 도금은 균일하게 도금하지 않으면 균열이나 기공이 발생해 오히려 포신 마모를 가속화시키고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좁고 길고 복잡한 포신 내부를 크롬으로 균일하게 도금하기 위해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소수의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고급 크롬 도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9 자주포와 전차의 포신 수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이런 고급 크롬 도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생산된 프르트나 자주포 포신은 한국에서 공정 작업, 크롬 도금 작업을 거친 후에야 최종 조립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튀르키예가 T155를 개발하고 시리아 내전과 같은 실전에 적극적으로 투입시켜준 덕분에 한국의 K9이 실전 성능 부분에서 톡톡히 검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K9과 비교했기에 성능이 조금 떨어져 보일 뿐이지 열합한 K9으로도 시리아군의 러시아제 구형 자주포를 압도하기엔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K9의 개발 과정 비화 중에서 사격시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연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7년 K9 실용 시제 1호기는 현 한화 디펜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윈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최대 발사속도 기술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제기 개발과 시험 평가 때부터 팀워크를 다져온 포반장 국과연 강신천 선임 연구원, 사수 삼성테크윈 정동수 대리, 부사수 국가연 조기호 기술원, 한약수 삼성테크윈 안병철 대리가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격 때마다 장비의 이상 유무 판단과 점검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해 왔는데요. 두 발이 9초의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된 후 세 번째 탄이 장전되었지만 이번에는 발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격이 되지 않았는데요. 방호벽 위에서 대기하던 연구개발진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지만 이미 자주포 내부는 화재에 휩싸여 있었죠. 탄약수는 탈출했지만 부사수 기술원은 등에 불이 붙었고 포반장 연구원은 손등을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수였던 정동수 대리는 가장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죠.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K9 자주포는 지금은 한국 명품 방산의 아이콘이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는 든든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세계 최상위급 스펙을 달성해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한몸 불사를 각오가 있는 한국인의 한과 얼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